진행장 김도훈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국무대왕 춘향대제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행사 관계상 그런 촬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만 좀 앞으로 정리를 조금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빈 인사 소개부터 간단히 하겠습니다. 오늘 권성동 국회의원님께서는 단오제 때문에 바쁘셔서 사모님께서 오셨습니다. 김진희 여사님은 우리 같은 김혜김 씨 집안입니다. 오늘 오셨습니다. 인사. 항상 단오 때 우리 국무대왕 춘향대제를 지내고 하셨는데 제가 같은 정치인으로서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 김유신 장관께서 예전에 국무를 도와주러 오셔서 우리 국무실을 사주셨습니다. 저 또한 권성동 의원과 안종권 전성경 의원과 훈의를 맺고 우리 국무회에서 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집을 장롱의 집을 바로 이 화목산 밑에 롯데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예전부터 우리 사또들께서 권영과 저에게 인연을 맺어주시고 우리 강릉과 김혜김가가 함께 하는 그런 역사를 이신 게 아닌가 하는 소임을 갖고 강릉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경성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오늘 대제에 함께 해주신 여러 정치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홍규 강릉시장님이 단오제 때문에 사실은 꼭 참석한다고 했는데 오늘 못 오신다고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께서 오셨습니다. 사모님 또 인사 한마디 하십시오. 인사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장님 갑자기 오늘 회사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단오제 조정부의 소원관으로 임하다 보니까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가을에는 아마 꼭 참석하실 거예요. 대신 오늘 인사드렸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인사 소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괄을 진행하시는 성균관 부관장이시고 양천허씨의 회장을 맡고 계시는 허세광 회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강릉김씨 종친회장 김복희 회장님 오셨습니다. 강릉김씨 강성회의
강릉 지역 해장단 모임의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사 한마디만. 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또 각 지역 정치회에서 제일 많이 참석하신 양양정친 회장 외에 25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양양정친 회장님 25명이나 대부대를 보내드리고 왔습니다. 다음은 영예인신 정친회에 정친회장님 오셨습니다. 영예인신 정친회장님, 일부 회장님 오셨네요. 충북정친회장님 김종성 회장님 오셨습니다. 충북정친회장님, 고성정친회장님 김헌구 회장님, 인사 여기 있으네. 이영주 회장님 오셨네요. 사천정친회장님 사모님과 같이 여러 명이 참석했는데, 사천정친회장님 네. 거기서 그냥 인사만 하십시오. 절반으로 참석했습니다. 영국정친회장님 김명수 회장님 인사하십시오. 삼척정친회장님 김진만 회장님, 예, 속초정친회장님 오셨나요? 아직 안 왔나요? 속초정친회장. 그 다음 밀양박씨 정친회에 박재국 회장님 오셨습니다. 강릉박씨 대정회에서 박상천 회장님 오셨습니다. 원주 정친회장님 오셨습니다. 기백김씨 안경공파 정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성희씨 회장님 오셨나요? 네. 아, 예, 안성희씨 회장님 오셨네요. 중앙정치회에 부녀 회장님 오셨습니다. 김영 회장님 어디 계시나요? 부녀 회장님, 그냥 인사만 하십시오. 예, 예. 이상 많이들 참석하셨는데 인사 소개가 안 된 분이 있으면 추후에 공연을 할 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연은 12시까지 여기 제례 행사가 끝나면은 바로 점심 식사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공연과 또 뭐 원무라든가 여러 가지 체험 행사를 14시까지 거행을 합니다. 그리고 가실 때는 떡과 또 선물까지 준비했으니까 하나씩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무원장님 인사 소개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강릉허리선사 정무원장 김장호입니다. 가락기원 1983년이 되는 날입니다. 매년 5월 5일 날은 다른 날은 강릉에서 우리 후손들이 대제를 봉야하고 있습니다. 10월 22일은 강릉 항교 중앙로 제14 훈방을 이뤄 대제를 봉야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동인들께서는 국무대왕 대제를 동축하시고 문화재 역사를 잘 보시고 많은 연대를 받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또 변변찮은 이 강사를 위해서 이렇게 기다려 주셔가지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주제를 우리 회장님한테 부탁받기는 그 김유신 장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 그런 얘기를 제가 부탁을 받고 아주 좀 간단하게, 김유신 장군에 대해서는 잘 아시니까 잘 알려지지 않는 얘기들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김가들은 아무리 많아도 딱 두 가지 계통입니다. 하나는 신라김씨라 그래가지고 김말지 계통, 하나는 가락계라 그래가지고 김수로왕 계통. 그 이외에는 김씨가 없습니다. 있다면은 임진왜란 때 사야가라는 사람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풍속과 예절과 이런 걸 보고 우리나라로 비활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지금 저 대구 달성 지역에서 터를 잡고 살은 우럭김씨들, 옛날에 김치열 내무부 장관이 우럭김씨죠. 그 한 계통이고 나머지는 다 김의 김가, 김수로왕 계통과 김알지 계통인데, 김수로왕 계통은 김해라는 본관은 그대로 두고 8로 나누어져 가지고 98개 1802년 임술보라는 족보를 만들 때 98개 8로 나누어졌어요. 지금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로 자꾸 나누어져 가지고 148개 8이 다 김수로왕 계통. 그게 우리나라 인구의 9.7%입니다. 거의 10사람에 9사람은 다 김해낀 거예요. 그리고 범신라김씨라 그러면은 바로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때 이 가락김씨들이 김대중 대통령이 가락김씨라 그러니까 그때 범신라김씨들은 우리는 범신라김씨로 뭉치자 해가지고 김윤환이라는 사람이 범신라김씨 연합회를 만들었는데, 경주김씨, 어선김씨, 안동김씨, 선산김씨, 무슨 김씨 100몇 개가 넘는 김씨들은 전부 김알지 계통이에요. 족보를 보면은 딱 시조가 김알지로 나오는 건 전부 다 경주계입니다. 시조가 김수로왕으로 나오는 건 전부 가락계. 그래서 가락계와 신라계 두 가지 성분이고, 아까 말하는 사야가계는 얼마 안 됩니다. 파는 뭐고 사변파는 뭐냐? 많이 사는 집안들 그 위에다가 서울에 많이 사는 건 서울경찰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부산은 동네 다 썼는데 서울경찰가 좀 듣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경파라, 우리는 경파다 해가지고 목장의 그 우선들은 전부 다 경파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변파란 건 또 다 잘 아시지요. 바로 보레마레베 관자 할아버지가 지금 말하면 판서공 벼슬을, 지금 말하면 제국부 장관입니다. 그분의 후손 중에 6대 후손에 유명한 극일, 동방에서 제일 효자라고 하는 극일 선생. 다음에 그게 또 조카가 우리 치필사관으로 유명한 타경 김일성 선생. 또 김일성 선생의 장조카가 김대유 선생. 그래서 저 집에는 한 집안에서 현인이 3분이 났다 해가지고 그랬습니다. 또 자정성 공부하는 제주도 가면 자정성 오래마렵에 자정성 어른이 이제 제주도 가서 귀양 갔다가 손자를 하나 놔두고 자기는 올라왔는데 그 손자 후손 중에 8형제가 났는데 그 8방이라고 그 자정 그분들이 제주도에 전부 뭉쳐가지고 제주도에만 한 6만 명 살아요. 자정성. 다음에 그 외에 전라도에 그 탁자 할아버지는 시중공파, 문파. 이제 우리는 파가 그렇게 나누어졌지만은 우리는 김수로왕의 자손이기 때문에 김수로왕을 공통분모로 해가지고 1802년에 나무가 가지와 잎이 번성해 나간 것이 바로 이 김해 김가들이니까. 강원도에 계시는 정친들, 정부위원장님. 우리 정친이 왜 합니까? 같은 뿌리의 후손들이 그 뿌리에 대한 재앙을 받들고 또 같이 그 후손들이 화합하고 단합하고 서로 친목하자고 잘 지내자고 정친을 만든 거 아니에요?
싸움질 하려고 하면 정신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정신회를 전국에 만들었고, 우리 또 오늘은 왜 김유신 장군은 다른 분들하고 달라가지고, 우리 시조는 김수로 왕이고 중시조는 누굽니까? 김유신 장군. 중시조는 뭘 가지고 중시조라고 하느냐? 왕국이 망했는데 다시 왕이 부활되기 때문에 모든 김해킹 가면은 다 수로 지금 김유신 장군을 중시조라고 하고, 그래서 중시조라고 그러고, 그러면 경파에서는 우리 저 목자경자 할아버지가 중시조다. 그거는 중시조라고만 안 되고 입중조라 그래야 돼. 입중조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파조입니다. 파조. 경파의 파조, 삼연파의 파조, 시종공파의 파조. 그거는 입중조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용어를 그렇게, 김해킹과 대동도 보면은 전체 김해킹과 다 참여하는 거는 대동도라 그래. 그러면 삼연파에서는 김해킹시 삼연파 세보라 그래. 대동보라고 하면 안 돼. 그러면 삼연파 중에서도 파가 많이 나눠졌는데 삼연파 대동보라고 하면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전체로 말할 때는 대동보라는 건 뭐냐? 선언보라는 건 임금의 족보를 가지고 선언보라고 하는데, 옛날에 보면 김해킹과 선언 대동보, 사실은 참 그러니까 김해킹과 대동보라고 하고 선언 세 개는 따로 고관에 하나 여만 돼. 누구부터 누구까지? 수로왕 할아버지부터 구형왕까지. 그 이제 선언, 임금의 족보를 선언이라고 해요. 선언. 예를 들어서 우리 나는 그래서 김해에 있는 숭안전은 그거는 가락 선언전으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거는 그 김유신 장군이 왕으로 추봉됐죠. 김유신 장군이 673년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62년 이후인 835년에 흥무대왕으로 추봉이 됐어요. 왕이 다시 왕으로, 신라나라에서 왕으로 모셨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딴 얘기를 자꾸 하는데, 왕으로 모신 이유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 왕으로 모셨는지, 좀 이따 내가 말씀드리죠. 어쨌든, 김유신 장군에 대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김유신 장군은 다른 백제 계백 장군이나 영계소문이나 또는 을지문 등이나 이런 분들하고 뭐가 다르냐? 김유신 장군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인이지만은 김유신은 문무를 겸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김유신 장군을 보고 뭐라 그러지요? 출장입상이라고. 전쟁터에 나가면은 장군이고 들어오면은 나라를 다스리는 재상. 그러니까 김유신 장군은 그 기조고 두머리, 지금 말하면 국무총무에 해당되는 상대등이라는 해석까지 있어요. 그러면 신라는 여러분들 학교가 다 배웠죠. 신라가 고구려 백제 중에 가장 약한 나라가 신라예요. 왜? 북쪽으로는 고구려라는 강대한 나라가 있고, 서쪽으로는 백제라는 나라가 있어가지고, 북으로는 고구려에 막혔고, 서쪽으로는 백제에 막혔고, 동쪽으로는 동해 전부 바다가 제일 약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신라는 보수주의. 지금도 경상도 사람들 굉장히 보수적이죠. 보수구만 경상도 아니에요. 대구 이런데 전부 보수적이. 보수적이라는 게 뭐냐? 외래 문물 같은 걸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신라가 그런 나라. 왜? 372년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 고구려는 얼른 받아들였어요. 370년. 백제는 384년에 받아들였어요. 신라는 언제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언제 받아들였어요? 527년, 도평왕 14년. 그것도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고 2차도대라는 사람을 희생시켜가지고,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죠? 2차도 목을 치니까 피가 막 솟아났다. 그거 불교를 공인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 2차도를 희생시켜가지고 그렇게 신라라는 나라는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신라가 가락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요. 신라는 신분사회입니다. 신분이라는 것은 핏줄로 모든 것을 정해지기 때문에 신라의 신분의 상징이 뭐예요? 골품제도지. 성골,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여기까지는 벼슬을 하는 자리고, 사두품 이하, 그는 평민입니다. 삼두품, 이두품, 육두품. 그래서 신라라는 나라는 이렇게 그런 나라인데, 김유신 장군은 어떻게 가락계로서
신라하고 이렇게 결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요, 7세기에 우리나라 역사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7세기 이전에는 그냥 부족국가인데 7세기에 본격적인 삼국의 통일 전쟁이 7세기 일어나요. 그리고 7세기에 우리나라에서 신라에서는 세계 국제전이 일어납니다. 동북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다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통일 전쟁에 참여했어요. 동서 세력과 남북 세력으로 나누어져가지고. 이런 학교 다닐 때 못 배운 얘기입니다. 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 못 들어봤죠? 역사공사 학생들 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몰라요. 동서 세력은 뭐냐?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했어. 이 동서 세력. 신라와 당나라가 왜 연합했을까요? 장수왕이, 고구려 장수왕이 저 중국으로 막 쳐들어가다가, 당나라가 서고, 수나라가 서고 하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남하 정책을 쓴 겁니다. 427년에 장수왕이 서울을 평양으로 옮겼어요. 평양으로 옮겼다는 건 뭘 의미하죠? 남진 정책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긴장하는 건 누굽니까? 신라와 백제죠. 그러면 평양으로 옮겨가지고 제일 노리는 게 뭐예요? 한강교회입니다. 280년 동안 백제가 한강을 차지해가지고 삼국 중에 백제가 제일 발달했어요. 백제 문화가 발달했어요. 신라 문화가 제일 떨어졌죠. 지금 신라 문화가 남아있는 건 통일 신라 문화지, 통일 이전의 신라 문화라는 보잘것 없어요. 백제 고구려에 되면 고구려는 뭐 다 파괴돼가지고 당나라는 무덤이고 뭐고 다 없어졌지만 백제는 그래도 조금 남아있는데 그 통일 신라 이전에는 백제 고구려와 비교가 안 돼. 신라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신라가 저렇게 강해진 거는 왜 강해집니까? 신라가 22대 지정왕 때 왕화도 지정 전부 짓습니다. 22대 지정왕 때 북쪽으로 갈라야 고구려가 있고 서쪽으로 갈라야 백제가 있고 어디로 가요? 동쪽으로 가요. 그 동쪽으로 가는데 점령한 나라가 뭐예요? 우상국, 독도 512년에 독도를 신라가 차지해요. 이사구, 독도 여러분들 일본 독도 노래 막 배웠지요. 그 512년이에요. 그런데 독도 차지해보니까 뭐 소득이 없어요. 신라에서. 뭐합니까? 저 백제 한강역을 찾아면 그 농토라도 많고 축구가 가는 교통로 요지이기도 한데 독도가 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독도로 가는 것, 동해안으로 가는 건 딱 멈추고 23대 거펑왕 때는 불교도 받아들이고 거펑왕은 유명한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펑왕은 어디로 진출했어요? 낙동강도. 낙동강이 그때 누가 지키고 있어요? 가락국이 낙동강을 지키고 있으니까 신라 거펑왕이 이사국은 3,000여 군사병이 계속 가락국 침략하고 저 양산 물건포 지방에는 뭐가 많아요? 철호 생산지. 가락국은 철호 왕국이라고 그러죠. 철이 많이 나는 나라예요. 그래서 가락국을 그러니까 그 거펑왕이 계속 가락국 침략하니까 가락국이 그때 마지막 왕이 무슨 왕? 양왕 혹은 부형왕. 원래는 부형왕인데 나라를 신라에 양도했다고 양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형왕이라는 게 좋지. 그런데 이제 532년에 그거를 신라군사가 쳐들어오니까 양왕이 뭐라 그랬어? 왕이라 해서 나라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 생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소위 말하는 인으로서 나라를 꾸린다. 그래서 신라의 나라를 양도했어요. 신라왕이 거펑왕이 보니까 이거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저 진골 상등으로 모셨습니다. 지금 말하면 부영관리 형님으로 모셔가지고 형님이 지금 그 가락국 김해 지역은 형님이 다 서리세요. 그러니까 부영관이 뭐였지? 그래서 산청으로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가야는 562년에 망했는데 대가야 왕은 끝까지 신라와 항전하다가 대가야는 그 삼국 사기를 보면 대가야 백성들이 신라 병사들이 얼마나 죽었냐면 대가야 지방에는 개울이 피로 물들이고 피로서 개울을 이룰 정도로 다 죽었어요. 그 대가야는 신라보다 또 30년이나 참 가락국보다 30년이나 더 늦게 망하고 더 큰 나라인데도 흔적이 아무것도 없죠. 완전히 망했어요.
근데 무영왕은 나라를 시간이 양도하고 무영왕은 둘째 아들이 누구랄까요? 무력장군. 무력장군은 신라를 각각이란 6가지 하고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의 결정적인 승리를 안겨준 장군이 무력장군이 신라 대도도 군주가 됐어. 바로 어디서 싸웠느냐? 옥천, 관산성 전투. 거기서 553년. 그건 왜 싸웠느냐? 아니, 고구려가 427년에 한강유역을 점령하더니, 420년에 평양을 점령하니까, 신라 백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낮에 공수동맹을 맺었어. 자, 우리 백제, 고구려에 대항하자면은, 공수동맹을 맺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수왕이 얼마나 힘이 세인지, 475년에 백제를 기습을 해가지고, 한강유역을 빼뜨려 박았어. 그러니까 백제는 신라왕이 와가지고, 우리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좀 군사 동맹을 강화시키자. 그래가지고 낮에 공수 동맹을 결혼 동맹으로 바꿨어. 그게 493년. 제가 자꾸 연대 얘기하면 거짓말인 줄 아는데 참말입니다. 저까지 나중에 연대 맞춰보세요. 493년에 이제 결혼 동맹을 맺고 낮에 맺어가지고는 백제와 신라가 결합을 해가지고 고구려를 침략했어. 그때 551년에 그래서 빼앗겼던 한강유역을 다시 신라 백제가 다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라 왕이 누구였어요? 그 야심만만한 정복군 진흥왕군. 그런데 지리적으로 봐가지고 한강 상류는 신라가 차지하고 한강 하류는 백제하고 서로 이좋게 나누었는데 진흥왕이 가만 보니까 한강 상류는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저거 요즘 같은 관광지로 갔잖아요. 그때는 관광 산업이 없었잖아요. 배도 신통찮고 농토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백제는 한강 하류 지역에 옥토를 다 차지하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공수동맹을 깨버리고 딱 기습을 해가지고 한강 전역을 554년 싹 다 차지했어. 국가가 국가되는 서로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국익을 위해서는 그건 정의가 없어요. 도덕이 없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외교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한강유역을 신라가 독점했어요. 여기에 화가 난 성왕이 지금 충청도 옥천 지방으로 그때는 신라가 옥천을 차지하고 있으면 옥천 지방에 침투를 해가지고 전쟁이 벌어졌어. 그런데 성왕의 아들 위덕왕이 위덕태자 생일이고 하니까 생일 잔치도 해주고 전승을 했으니까 좀 격려도 해주고 그래서 저녁에 군사 5천에 말에다가 제갈을 맺히게 해가지고 이제 그 옥천으로 갔습니다. 대장 피학벌 지방은 그때 그 정보를 캐치 얻은 사람이 무력장군. 그래서 무력장군이 대전 피학벌에다가 복병을 수임했어. 그래서 일본 서기에는 성왕이 그들의 문사가 5,000명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삼국사기는 5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500명은 아닌데 어쨌든 그 도비라는 사람이 거기에 뛰어난 무인을 매복을 시켜놨다가 밤에 그냥 몰래 성왕이 지내가는데 딱 기습을 해가지고 성왕을 사로잡았어. 성왕은 그 당시에 영웅 중에 영웅이었어. 대단한 임금이었어. 그런데 성왕을 그냥 사로잡히니까 도비가 밤에 잡아가지고 이튿날 성왕을 대왕의 목이 필요합니다. 대왕의 목을 내가 취해야 되겠습니다. 성왕이 뭐라 그랬어? 나는 백제의 군주인데 백제 왕인데 너 같은 놈한테 내가 목을 어떻게 주느냐? 내 목이 필요하면은 경주에 가서 너가 왕이 오든지 안 그러면은 저 사령관이 와서 목 가져와줘. 내가 너 놈한테 목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도교가 뭐라 그랬어? 도교는 천명 출신. 그거는 백제법 신라법에는 체포관사 목을 가지기로 되어 있으니까 대왕께서는 목을 저한테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성왕이 하늘을 우르르 정복하고 너 그 더러운 칼로 나 치하지 말고 내 칼로 하고 칼을 집어 던지니까 그 칼로 성왕은 목을 쳤어. 그거는 경주에다 보고를 했지. 그 보고를 하니까 경주에서는 성왕의 시체는 정중하게 백제로 보내주고 혹은 신라로 경주로 보내라 그러고 경주 어전
경주국에 합액회의하는 그 밑에 거기에다가 복을 묻어가지고 신라의 그 대가 지금 말하면 장관들이 그걸 밟고 올라가가지고 회의와 신라가 철천지 원수가 벗어도 동맹 다 깨지고 그 철천지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는 백제 떨어져 나갔지, 고구려 떨어져 나갔지, 고립됐지. 그러니까 일본으로 40년에도 일본은 백제하고 가지고 신라 노는 데는 안 한다고 김추조가 거절당했어. 또 그때 당나라 저 고구려에 가서 아니 백제 놈들이 우리를 치고 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그때 고구려 왕이 누구였어요? 그때 고구려 10번째가 누구였어요? 장경수님들. 얼마나 너무 안 옛날에는 너가 가지고 한 땅 그 다 내놓으면 도와줄까? 안 된다. 거절당했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 것이 김춘추가 딱 날아갔어. 그때 그 이전에 그만 삼국은 7세기에 어떻게 변화가 있었느냐. 642년에 영계소문이 영유왕을 죽이고 보장왕을 세우면서 실권을 다 장악했습니다. 군사권을. 백제는 의자왕은 아주 뛰어난 임금이 해동정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착실하고 그런 임금인데 역사에서는 의자왕이 아주 나쁜 파랑방탕 이긴 사람이 역사를 쓰기 때문에 진 사람은 그렇게 매도를 당한 겁니다. 실제로는 이자왕은 총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자왕이 641년에 왕위에 오르고는 누굴 등용했어요? 계백장군이라는 유명한 장군을 등용했습니다. 고구려는 예송을 치고 백제는 계백장군 치고 신라는 김춘추가 649년에 당나라고 맺었는데 그 이전에 신라 군사권을 누가 집었느냐? 647년에 비담의 난이 일어납니다. 비담의 난이 왜 일어나느냐? 선덕왕, 진덕여왕이 죽고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엉뚱한 김춘추를 왕위로 앉히는 걸 보고 비담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소위 비담의 난이 진압한 사람이 김유신 장군. 그래서 신라의 군사권은 김유신에게 돌아갔어요. 그 이전에 554년에 김유신의 할아버지 노력장군이 광산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가지고 백제를 제압했고 629년에 김유신 장군의 아버지인 그리고 무력장군의 아들인 김서현 장군이 낭비선 전투, 낭비선 청주가 낭비선입니다. 낭비선 전투에서 고구려 군사를 찔러가지고 고구려를 제압했어요.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전공을 밟고 신라군 총사령관이 된 사람이 김유신 장군. 그래서 가락계가 신라에는 또 한 가지 여기서 하나 우리가 그러면 김춘추하고 김유신하고는 왜 가까워졌느냐? 인간관계라고 하는 이해관계가 일치돼야 가까워지지. 이해관계가 서로 상반되면은 아무리 이 차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진흥왕의 아들이 동륜, 사륜 아들이 둘입니다. 그런데 동륜이 맏아들인데 맏아들이 뭐 장계는 갔는데 보면 이웃집에 놀러 갔다가 개한테 물려가지고 죽었어요. 왕이 이웃집에 놀러 왜 갑니까? 예? 그 집에 예쁜 섹시씨 그거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중에 들어갔다가 개한테 물리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거칠보는 재상 저것들 왕세우면 저 아들 왕세우면 안 되겠다. 저 바람도위 아들 왕세우면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을 왕세운 것이 진지왕 사륜. 그런데 그 거칠부가 진지왕을 왕에 세웠는데 거칠부가 집권을 있을 때는 됐는데 거칠부가 5년 만에 죽어버렸어요. 죽으니까 이제 힘이 빠진 거죠. 그때 그쪽에 장남 계통 사람들이 왕권을 우리한테 돌려달라 해가지고 진지왕을 몰아내고 세운 왕이 진평왕입니다. 26대 진평왕. 진평왕의 아들이었고 딸만 셋은 낳았어요. 덕만, 승만. 덕만은 누구예요? 선덕의 왕. 그래서 선덕의 왕이 왕이 올랐죠. 승만은 다음에 또 진덕의 왕이 올랐죠. 그때 그걸 가지고 신라 상대라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성골이 왕이 됐는데 전부 여자부인데 왕자가 없으니까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성골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골 중에서 왕위를 하나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때 진지왕이 아까 말한 진지왕이 쫓겨나가지고 그 왕이 돼야 될 사람이 진지왕 아들
김용춘이에요. 그게 김춘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김용춘. 그래서 김용춘이 왕이 못된 속으로는 신라 조정에 대해서 원망을 가지고 그 아들이 김춘추입니다. 김춘추는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됐으면 자기 왕위에 자연스럽게 올라갔는데 그것도 왕이 못됐잖아요. 김춘추는 어때요? 아무리 무예가 출중해도 갈아껴니까 신라에서 다야놈들하고 자꾸 신라 왕실에서 이렇게 격할시키고 그러니까 소외된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일치돼가지고 김춘추와 김유신이 딱 결합을 하니까 김춘추는 외교에 출중한